1945년 5월 2일, 전 세계 신문들은 가장 기다려온 소식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베를린이 소련군에 항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제국이 붕괴하고 있으며 추축국의 패배가 임박했음을 명확히 나타내는 신호였다. 며칠 안에 독일 군대는 5월 7일 서부와 5월 9일 동부에서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 결과 5월 8일은 유럽에서의 승리의 날로 선포되어 역사상 가장 무서운 독재 중 하나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버전이며 우리가 매년 기념하고 연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항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 제3제국의 세력이 승리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물려받았을까요? 만약 나치 독일의 빨간색과 검은색 깃발이 유럽 대륙을 가로질러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다면 세계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역사학자들을 매료시키고 혼란스럽게 한 시나리오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전체주의 정권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오늘날 세계가 어땠을지 상상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에서 중요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건의 전개가 달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3제국의 그림자 아래에서 세계 질서는 어떻게 재구성되었을까요? 1945년 4월 베를린에서 일어난 제국의 예상치 못한 부활. 1945년 4월 황폐와 혼란에 휩싸인 베를린의 거리들은 유럽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전쟁의 기적적인 전환을 목격했다. 수개월간의 끊임없는 공격, 폭격, 그리고 붉은 군대의 제3제국 수도로에 멈출 줄 모르는 징역 끝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멸망 직전의 독일 군대가 재에서 일어나는 듯하다. 4월 1일 몇 주간의 치열한 저항 끝에 절망과 마지막 비밀 보급품의 물결에 이끌린 독일군은 베를린 외곽에서 중요한 소련의 징역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다. 며칠 전 폐허의 땅이었던 곳이 이제 독일 군인들이 압도당하고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점차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전장이 되었다. 소련군은 수화 장비에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방역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좌절은 독일군이 방역을 취할 기회가 되었다. 모든 것이 잃은 것처럼 보일 때였다. 상황은 극적이다. 거의 파괴된 공군이 남은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 독일 전쟁 기계는 여전히 개발 중인 비밀 무기들, 예를 들어 B2 로켓과 제트기 프로토타입들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의 징역을 지연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베를린 중심부에서는 상황이 더욱 비현실적이다. 도시가 붉은 군대에 포위되면서 이미 승리에 대한 희망을 잃었던 제국의 지도부는 이제 이상한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몇 달 전 깊은 우울 상태에 빠졌던 총통은 독일 군대의 재기 소식에 힘을 얻기 시작한다. 라이히 총리관저 아래 벙커에서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한 히틀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그의 명령에 따라 노인들, 히틀러 청소년단의 젊은 구성원들, 그리고 전선에 나가본 적이 없는 여성들로 구성된 즉흥적인 부대가 동원된다. 이 민간인들은 즉흥적으로 조직되어 조국을 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전투에 투입되었으며 소련군과 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사기 저하와 굶주림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4월 6일 독일군은 도시의 작은 구역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군대의 사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원은 최소한이지만 전쟁의 심리학은 베를린 방어군에게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한다. 괴벨스의 선전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다시 불붙어 제국의 저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리아인 우월주의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 유럽의 나머지 지역은 이러한 진전을 듣고 연합군이 단기적으로 정말로 갈등을 끝낼 수 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한편 소련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붉은 군대는 더 크고 더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매복과 새로운 즉흥 부대의 비정통적인 전술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다. 독일 저항군은 소련의 징역을 완전히 저지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지연시키며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다. 이 좌절은 스탈린이 자신의 일부 병력을 동부 전선으로 재배치하게 강요하여 베를린의 최종 함락을 지연시킵니다.
모스크바에서 독일의 승리에 대한 소식은 전쟁 초기 이래로 이렇게 강력한 반응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붉은 군대의 고위 지휘부 사이의 불확실성과 불신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제국이 생존할 가능성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히틀러는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얻어 소련 체제를 해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며 소련 정권에 대한 저항이 강해지고 있는 동유럽의 반체제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다. 나치 점령하의 유럽은 고통 속에서도 제국의 통제 아래 미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동부의 독일 부대는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1945년 봄이 다가오면서 제3제국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여길 만한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4월 9일 붉은 군대의 마지막 잔여 세력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여전히 포위된 베를린은 다시 한번 저항했다. 히틀러는 자신의 승리의 순간이 왔음을 알고 황폐해진 대륙에 대한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서 제국에 의해 지배되는 유럽이라는 오래된 꿈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노르망디에서의 연합군 실패와 그 결과 서부 전선의 붕괴.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군사 역사상 가장 야심찬 상륙 작전 중 하나인 오버로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전은 노르망디를 침공하여 유럽을 나치 통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프랑스 해안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 중 하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제2전선을 열기 위한 대담하고 웅장한 공격으로 시작된 것이 전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군사 재앙으로 빠르게 변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군인들이 해변을 점령했지만 독일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했다. 상륙 초기 며칠 동안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유럽 영토에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상황은 곧 절망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보급 부족, 느린 징역 속도, 그리고 독일군의 끊임없는 괴롭힘은 프랑스 내륙으로의 침투를 크게 지연시켰다. 빠른 공세처럼 보였던 것이 각 마을과 매 킬로미터를 확보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으로 변했다. 1944년 말까지 연합군은 전례 없는 물류 혼란에 직면해 있었다. 통신선은 끊임없는 공군 공격과 독일 지상군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노르망디 상공에서 독일 공군은 비록 약화되었지만 연합군 전투기의 징역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상에서는 새로운 엘리트 부대와 중장비로 보강된 독일 육군이 신속한 징역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사실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명한 공급로는 끊임없이 중단되었고 이는 병사들의 사기와 전투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황은 1944년 11월 말에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연합군이 프랑스의 중심부로 진격하려고 시도하면서 그들은 사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연료와 탄약의 비축이 바닥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부 전선에서 치명적인 함정이 설치되었다. 물자 포위망에 갇힌 대규모 연합군이 생존을 위해 매 아래 식량, 매 발의 총알, 그리고 필수 장비를 위해 어둠 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연합군 지휘관들은 당황하여 필사적으로 전선을 재편성하려 했지만 공중 지원 부족과 독일군의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인해 진격할 수 없었다. 워싱턴과 런던에서는 상황에 대한 소식이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반응을 일으켰다. 제국의 종말의 시작으로 구상되었던 오버로드 작전은 이제 재앙이 될 것처럼 보였다. 수백만 명의 병사와 수천 톤의 전쟁 물자가 유럽의 중심부에서 바다와 나치 군대 사이에 갇혀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명확한 해결책은 없었고 서부 전선의 사상자는 경악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상황을 다시 통제할 능력이 없었던 연합국은 전쟁의 흐름을 바꿀 패배를 피하기 위해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소련의 저항에 맞서 동부에서 모든 역경을 뚫고 싸운 제3제국은 이제 이 예상치 못한 휴전으로 인해 강화되었다. 노르망디에서의 독일 승리는 베를린의 함락을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3제국이 재편성할 수 있게 하여 동부와 남부 전선의 방어선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독일군은 여러 전선에서 이미 방어에 나서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지를 강화할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1944년 말까지 전쟁은 완전한 불확실성 상태에 있었다.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독일의 중심부를 향해 계속 진격하고 있었지만 서부 전선에서의 독일 저항은 예상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버로드 작전의 성공은 연합군이 총체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는 가운데 취약한 해방의 꿈으로 변해버렸다. 프랑스 상황, 비시 협력자와 독일의 기회. 노르망디에서 연합군의 실패 이후 독일 군대가 프랑스 영토를 징역함에 따라 프랑스는 제3제국의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연합국의 도움 없이 나라는 빠르게 나치 전쟁 기계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이 번개처럼 빠른 징역은 그들에게 중요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급선을 재확립하고 새로운 병력으로 군대를 강화하며 주요 영토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페탱 원수의 지도 아래 협력주의 비시 정부는 독일의 승리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40년 설립 이후 비시 정부는 베를린의 편안한 동맹국으로서 나치 공장의 식량, 산업자재, 강제 노동력 등 필수 자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제 서부 전선에서 연합군의 임박한 패배와 함께 비시 정권은 히틀러의 서유럽 지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프랑스는 다른 정복된 나라들처럼 나치 점령의 굴레 아래 살고 있지만 비시의 적극적인 협력은 자국민과 직접 싸우지 않고도 나라를 착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비시의 협력은 처음에는 완전한 파괴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악으로 제시되었지만 갈등이 계속됨에 따라 더욱 명백해진다. 페탱 정권은 공화국을 회복할 희망이 없어진 채 제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원과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점령으로 갈라진 프랑스 국민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억압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제3제국이 프랑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함에 따라 히틀러의 다음 목표가 분명해진다. 단순히 파리의 거리를 행진하거나 에펠탑 앞에서 다시 포즈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심장부인 영국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다. 1940년 영국 전투에서 루프트바페가 왕립 공군을 무찌르지 못했음에도 히틀러는 이를 막을 수 없었다. 이제 프랑스를 장악한 상태에서 영국을 직접 침공하는 계획인 시라운 작전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성이 높아졌다. 프랑스 해안선이 영국과 가까운 것은 독일 국방군에게 대규모 침공을 위한 이상적인 발사대를 제공합니다. 이 공격은 엄청난 인명과 물질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지만 히틀러가 이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황이다. 영국 해안에 가까이 접근하고 잠재적으로 점령하는 것만으로도 나치가 전투를 종료하고 베를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유럽의 갈등을 종식시킬 휴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항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 나치의 패권을 강화하는 것도 될 것입니다. 1945년 내내 독일군은 이 대규모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영국 해안에 대한 계획된 상륙작전은 독일군이 프랑스와 벨기에의 해안 지역의 자원을 축적함에 따라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바다 사자의 위협은 나치가 유럽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그 지배는 대서양에서 모스크바의 문까지 뻗어 있을 것입니다. 서유럽에서 독일의 징역 소식이 퍼지면서 연합국 내에서 사회적 압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쟁 피로감은 1939년부터 전투를 해온 국가들에서 널리 퍼진 감정이 된다.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끊임없는 패배의 위협은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의 종식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에서 여론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연합국이 수년 동안 치른 인적 및 물질적 희생은 더 이상 계속되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연합군이 여러 전선에서 싸우면서 그들의 자원은 고갈되고 인구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다.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 정부는 점점 더 커지는 사회 불만에 압도되고 있다. 파업, 시위, 그리고 피로의 표출이 증가하는 반면 군인 사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항복의 환경은 연합국 지도자들의 태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되자 주요 강대국의 대표들은 독일과의 휴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히틀러는 권력 균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하고 임박한 바다사자 작전의 위협과 노르망디에서의 승리를 지렛대로 삼아 연합국 지도자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극적인 전환점에서 사회적 압력과 연합국의 결정적인 승리 실패가 결합되어 마침내 서방 강대국과 제3제국 간의 휴전으로 이어진다. 이 협상된 항복은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을 의미하지만 전통적인 역사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조건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안적 시나리오에서 히틀러가 승리하여 제3제국의 지속을 확보하고 유럽은 몇 세대에 걸쳐 나치 지배에 놓이게 됩니다. 서부 전선의 전투를 종결짓는 이 정전협정은 독일이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을 포함한 유럽 대부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연합국의 압박이 무너지고 나치의 패권이 확립되면서 대륙의 미래는 제3제국의 멍에 아래에 봉인되었고 지치고 패배한 연합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야 했다. 독일의 승리 결과 새로운 세계 질서.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은 악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무서운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제3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심각했을 것이며 그 시작은 세계 권력의 완전한 재구성이었을 것입니다. 추축국이 승리한 세계에서는 국제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1945년 제3제국의 패배는 역사상 가장 무서운 독재 정권 중 하나의 붕괴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세기를 지배했던 유럽 제국주의 체제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냉전의 도래,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것은 추축국의 패배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히틀러가 승리했다면 이러한 재구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치 독일의 지배해 제국 권력의 옛 구조는 쓸모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세력은 20세기 초반에 여전히 지배적인 글로벌 행위자였지만 레이히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단순한 2차적 플레이어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독일은 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대륙을 넘어 그 촉수를 뻗치며 주요 글로벌 강국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미국, 소련,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들이 이 새로운 질서에서 역할을 하겠지만 그들은 나치 독일의 그림자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베를린의 군사력은 수십 년간의 기술적 및 영토적 유세로 강화되어 어떤 도전도 신속하게 진압되었을 것입니다. 나치 독일은 20세기와 그 이후의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여 다극 세계로의 재구성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변화도 막았을 것입니다. 나치 통치하의 과학과 기술. 독일의 승리가 가져올 가장 매혹적인 측면 중 하나는 과학 및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독일은 이미 핵물리학에서 미사일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제3제국이 승리했다면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에 의해 포로로 잡힌 독일 과학자들의 사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 수천 명의 독일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미국의 핵 및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노력은 다른 여러 노력들과 함께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축이 승리한 대안적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진보가 경쟁 세력 간에 공유되지 않고 독일의 손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독일의 원자폭탄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유럽의 자원을 장악하고 전쟁으로 과학적 진보가 가속화됨에 따라 나치가 아마도 미국 국기 대신 스와스티카를 상징으로 한 자신들의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의 핵력은 군사적 균형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적 균형도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 분야에서 제3제국은 뒤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발전된 전쟁 산업과 성장하는 과학 인프라를 갖춘 독일은 20세기 중반에 자체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미국이나 소련보다 훨씬 이전에 위성을 궤도로 발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독일의 우주 항공 및 미사일 기술은 실제 역사에서 우주 탐사로 이어진 기술 발전의 선구자였을 수 있습니다. 잠수함 기술의 발전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보트는 이미 연합군에게 큰 위협이었으며 수많은 업그레이드를 받았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독일 잠수함들은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고, 이는 제국에 대한 경제적 또는 군사적 봉쇄 시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방치, 외부 목격자 없는 공포. 제3제국이 승리했다면 홀로코스트의 공포는 계속될 뿐만 아니라 더욱 종말론적인 차원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연합군의 개입과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의 해방이 없었다면 유대인, 로마인, 장애인 및 바람직하지 않은 다른 집단에 대한 집단 학살은 역사상 유례없는 전 세계적 범위로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히틀러 정권 해서 인종 및 민족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말살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진행되었을 것이며, 강제 수용소는 산업 규모의 죽음의 공장으로 변모했을 것입니다. 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최종 해결책과 같은 계획이 실행되어 대부분 유대인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망칠 길이 없이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박해 정책은 강화되었을 것이며, 나치들은 외부의 제재 없이 그들의 인종적 순수성 이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추적했을 것입니다. 이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홀로코스트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합군 병사들, 기자들, 인권단체들과 같은 국제적인 증인들은 이 시나리오에서 잔혹 행위의 규모를 기록하고 폭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로 알고 있는 사건은 아마도 나치 선전의 철의 장막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인종차별적 가치가 정당화되고 뉘른베르크 재판이 없었다. 독일이 승리한 세계에서 나치즘의 인종차별적 가치들은 단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정당화되고 옹호되었을 것입니다. 제3제국의 이데올로기, 즉 아리안 우월성과 열등한 인종의 멸종 또는 정복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는 이미 반유대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와 같은 국가들에서 비옥한 토양을 찾았을 것입니다. 베를린의 지도 아래 새로운 유럽 질서의 창설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했을 것이며, 나치 정권과의 협력은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진 이념적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크로아티아나 오스트레히,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독일 점령 기간 동안 이미 나치와의 협력과 유대인, 로마인 및 기타 집단의 학살 프로그램 시행이 존재했었다. 나치 독일의 패배가 없었다면 이러한 방법들은 정당화되고 확산되었을 것이며, 심지어 많은 나라에서 공식 정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제3제국의 패배가 없었다면 뉘른베르크 재판이나 다른 형태의 국제 정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 범죄, 인류에 대한 잔악행위, 대량 처형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는 나치즘의 잔혹함에서 배우기보다는 이러한 범죄들이 국제조약에서 정당화되는 것을 목격했을 것이며,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특징짓는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재판도 유죄 판결도 없었고 나중에 역사에서 우리가 얻은 가시성도 없었다면 홀로코스트는 단순히 2000년대를 특징짓는 또 다른 잔혹 행위 중 하나였을 것이며, 지금 이 용어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이고 법적인 무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화적 및 언어적 변화, 유럽의 예로서의 독일. 제3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지속적인 지배력을 확립한 시나리오에서는 문화적 및 언어적 변화가 극심할 것입니다.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일은 정치적 통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민족들에게 자신의 언어, 관습, 그리고 가치를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어는 외교, 비즈니스, 교육의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국은 단순히 자신의 언어를 강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령된 국가들의 문화와 국가 정체성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며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인 틀 안에서 사회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나치의 전체주의 사상은 교육에서 예술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 것입니다. 정권이 강요한 가치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지적 또는 예술적 저항은 억압될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예술가, 철학자, 지식인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 지식인, 예술가, 과학자들, 특히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나라로 피신하기 위해 이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문화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며 유럽은 나치즘의 발 아래 놓이고 서구 세계는 민주주의와 인본주의적 가치에서 점점 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영화, 문학, 예술은 정권의 선전과 일치하여 아돌프 히틀러의 인물과 국가사회주의 이념을 미화했을 것입니다. 오직 전쟁, 아리한 우월성, 그리고 원치 않는 자들의 멸절을 찬양하는 표현만이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유럽 문화는 전체주의의 그림자 아래에서 회복이나 자유로운 표현의 가능성 없이 돌이킬 수 없게 왜곡되었을 것입니다. 독일 통제하에 프랑스와 영국의 가짜 민주주의. 독일이 승리할 경우 나치 독일의 영향력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질 것이며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패전국들은 대중의 저항과 내부 압력을 피하기 위해 자치의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나치가 통제하는 정권 아래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대부분 동안 부분적으로 점령당했던 프랑스는 통제된 민주주의의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베를린의 괴뢰국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았다. 영국은 직접적으로 침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 정권이 존재했지만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국가들이 의회 제도나 선거 제도를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가짜였을 것입니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나치 기계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베를린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당했을 것이다. 정책은 제3제국의 중심부에서 지시될 것이며 비록 그 나라가 표면적으로 민주적 기관을 가질 수 있었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오직 히틀러와 그에 가까운 측근들만의 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나치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고 점령자들이 부과한 새로운 법률 제한, 인종 규범에 인구가 적응하도록 강요하는 괴뢰 정부가 있는 영향력 지역으로 조직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치들은 다른 지역에서처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사회를 재구성하려 했을 것입니다. 저항을 제거하고 인구를 재교육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민족적 및 종교적 소수자를 동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리적 위치 덕분에 부분적으로 자유를 유지하고 있던 영국은 일종의 중립지대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침략이나 베를린에 의해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정부의 위협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긴장은 아마도 프랑스와 벨기에 같은 이웃나라에서 증가하는 억압과 대륙 전역에 걸친 전체주의 체제의 도입을 목격하면서 영국 인구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이 통제된 정부는 나치의 이익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히틀러가 점령한 영토를 통합하고 이들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 강제 노동, 기타 경제적 및 전략적 이점을 계속 착취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독일의 승리는 이러한 점령 및 통제 시스템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게 했을 것이며 항상 제3제국이 강요한 질서와 번영의 외관 아래에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소련 특별한 사례와 유럽의 분단. 이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소련의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복잡한 상황 중 하나일 것입니다. 소련 침공 바르바로사 작전. 이 처음에는 여러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거의 무한한 인적 및 영토 자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저항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초래했을 엄청난 파괴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과 그의 정권은 저항 없이 항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이 승리하는 시나리오에서 소련이 나치의 완전한 지배를 받지 않았지만 많은 영향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의 분할은 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대륙은 거대한 독일에 의해 잔인하게 분할될 것이며 독일은 서유럽 전역과 동유럽의 일부를 지배할 것이고 약화되고 고립된 러시아는 자원과 거대한 군대 덕분에 그 영토의 상당 부분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틀러가 소련과 어떤 형태의 협정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협정에서는 특정 국경이 거의 상징적인 방식으로 존중될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양극화된 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나치가 서부 지역을 군사적 및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반면
약화되고 고립된 소련 블록은 주로 아시아 러시아와 몇몇 이웃 공화국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블록 간의 갈등은 이념적 및 영토적 긴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핵전쟁에 관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파괴 규모를 고려할 때 이 두 주요 블록 간의 갈등이 냉전 중 발생했던 것처럼 핵전쟁으로 확대되거나 심지어 더 큰 규모로 전통적인 무기를 통한 장기적인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학과 역사에서 나치 대체 역사에 대한 매력, 추측국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아이디어는 틀림없이 역사학자와 역사소설 작가 모두를 매료시킨 주제입니다. 문학, 특히 대체 역사적 사건들이 다르게 전개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서술하는 것은 나치의 승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를 탐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필립 K. 딕의 높은 성의 사나이 1962와 로버트 해리스의 9992과 같은 작품들은 추측국이 승리한 대체 우주를 제시합니다. 두 작품 모두 연합국이 패배한 전체주의 사회를 묘사하며 권위주의 정권 아래의 세계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 성찰하게 합니다. 스와스티카 나이트 1937, 캐서린 버디킨이 쓴 이 작품은 이 장르에서 가장 불안하고 초기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버디킨은 나치의 승리 수세기 후에 미래 세계를 상상하며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멸종되고 기독교는 소외되며 히틀러는 고대 신으로 숭배받고 있다. 이 소설은 나치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모순과 내부에서 시스템을 침식했을 인종적 긴장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전체주의 정책의 결과를 예측하며 독일 파시즘에 의해 지배되지만 그 자체의 과잉으로 소모되는 세계를 예견합니다. 이 소설들에서 독일 파시즘은 거의 항상 자기 파괴적이며 내부 모순 실패한 인종 이론 그리고 불가피한 정당성의 침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체주의의 한계와 수백만 명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수 있음을 반성하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문학적 허구의 영역에 머물렀고 연합군의 승리가 세계가 나치즘의 지배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우주를 탐구하는 것은 전쟁이 어떻게 사회, 문화 그리고 심지어 관련된 국가들의 산업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가 바뀌었다면 인류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했을 것이며 이는 지정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분석들이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현재 세계에서 얻은 평화와 자유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반성은 어두운 가설에 기반하고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지켜온 기본적인 가치들인 자유, 정의, 그리고 권위주의의 거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이 국가의 운명에 어떻게 결정적인 힘이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